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 같이 배우고 익히고 공부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포로 후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그 역사를 보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3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유대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한 400년 전까지 이제 포로 후기, 포로 귀환의 같은 시간들을 지내고 400년까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구약의 예언이 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BC와 AD 나뉘어지면서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포로 귀환 이후에 요 시간대를 좀 더 자세하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찍어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도 538년이라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를 보시면서 일단 그 페르시아의 왕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남유다의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되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세 개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디죠? 아수르. 두 번째는 바벨론. 세 번째는 페르시아. 자, 그래서 이 제국들이 이제 교체되게 되는데 이 교체되는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가 최종적으로 609년에 망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609년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539년에 망하게 됩니다. 539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330년 같은데 이때 이제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제국들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아수르에서는 기억해야 될 왕이 누가 있냐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통과. 자, 바벨론은 누구를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자,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하잖아요. 완전히 다 파괴해서 바벨론은 굉장히 이제 악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이제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음녀 뭐라 그러죠? 바벨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에스더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와 있는 그 교재를 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통치를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538년에 이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의 시대를 연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자, 고레스가 몇 년까지 통치를 하냐면 530년까지 고레스가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캄비세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캄비세스 이후에 522년부터 486년까지 장기간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어떤 그 제국의 기초를 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혹시 다리오 왕을 여러분들 좀 아시나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면 아실 거예요. 아는 분이에요. 이 다리오가 어떻게 아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5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465년부터 424년까지 통치한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초대왕 누구? 고레스. 캄비세스는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캄비세스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인물이냐? 이 사람이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 이후로는 누구에 딱 속하게 되냐? 페르시아에 딱 속해요. 페르시아에 속해서 페르시아의 한 이제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 이전에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여러 번 이집트를 이제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그러다가 한번 전쟁에서 이겨서 얻긴 하는데 장기간 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때부터 이집트를 자기 그 밑에 두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잠시 이제 반란이 있긴 했지만 언제까지 가냐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 때까지 그때 이어져요. 330년 그때까지. 자, 그리고 캄비세스는 우리 역사에 많이 등장하지 않고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세 명의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명의 왕들이 우리의 이제 그 성경의 역사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책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에스라서에 보면 자, 한번 에스라서를 볼까요? 에스라서를 보면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방해한 사람들이 나와요. 방해 왕들이 나오죠. 거기 잘 보시면 자, 4장에 보면 4장 5절을 보세요. 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다 그랬죠. 그 땅에 있었던 이제 이미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에 이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았다 그랬어요. 여기 어느 왕부터? 고레스 왕부터 어느 왕까지? 다리오 왕이 즉위 때까지니까 언제요? 522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뇌물을 주어서 이제 막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아하수에로가 등장을 하죠. 아하수에로요. 다리오 다음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때도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고발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아닥사스다는 그 다음 시대 왕이거든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보니까
7절하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때에 이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와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자, 무슨 글을 올렸냐면은 이제 고발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굴린 그 글의 초본이라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그랬어요. 강 건너편이라고 그랬죠. 여기 강은 어느 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티그리스가 위에 있고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티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번성했던 민족은 아수르 민족, 여기 밑에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바벨론 민족,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 동쪽 이란 쪽이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수사라고 해서 더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되면서 이쪽을 이제 거의 경계 끝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래서 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강 건너편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뭐냐면은 이쪽에 이제 우리가 아는 좀 밑으로 내려오면 아람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부를 때 여기 강 건너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강 건너편에 있는 여기 하나의 어떤 뭐 행정구역처럼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여기 뭘 건축한다 그랬어요?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나눠진 교재의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지도가 있죠. 예루살렘 지도. 자, 오른쪽에 예루살렘 지도가 있죠. 예루살렘 지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자, 거기 잘 보시면 이게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 등고선 입는 거 배운 적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이거 잘 읽지는 못하는데, 이게 선을 연결을 하면서 이게 그 해발 고도를 표시를 하잖아요. 고도를 표시해서 이게 굉장히 촘촘하면 어떤 거예요? 가파르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얼평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촘촘하면 가파르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한번 잘 보시고, 거기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 이 건물이 있는데, 예루살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사이로 요 옆이 굉장히 이제 서로 겹치면서 내려갈 거예요. 이게 뭘 표시냐면 계곡 표시, 계곡.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또 이게 이렇게 막 돼 있을 거예요. 여기도 뭐냐? 계곡이에요. 계곡이고 폭이 좁으니까 이게 뭐냐면 가파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쪽으로는 굉장히 막 좁고 이쪽이 좀 넓어지죠. 그래서 이쪽 밑에는 이제 거기 보면 그 밑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가 총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어느 시대냐면 이제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기 전에 다윗 고시딕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 보면은 시온이라고 그 총알 모양처럼 밑에 표시가 돼, 새까맣게 칠해져 있죠. 거기가 원래 처음에 다윗이 정복했던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요 조그만한 게 이렇게 더 확대가 됐죠. 요거는 언제냐면 솔로몬이 이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위로 확대된 거예요. 확대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던 그 통치 시기인데, 요 지역은 우리 서울도 그렇잖아요. 서울도 요만했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확대가 되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도시가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가 됐는데 요쪽 이렇게 확대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확대를 했죠. 왜 그럴까요? 여기가 경사가 가파라요. 가파르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그러니까 이쪽 좀 평평한 곳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랬다가 예루살렘 완전히 망해버렸지. 이게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지도가 뭐냐 여기 다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이제 다 망가지고 어디만 남은 거 이제 처음 예루살렘 여기만 이렇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 지형이에요.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돼 있죠. 요건 어느 시대냐면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가 되게 될 때 여기가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이쪽에 헤롯 궁전이 있었어요. 헤롯 궁전. 이게 헤롯 궁전이 있었고 여기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어요. 여기서 재판을 받고 이쪽에 뭐가 또 궁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좀 이따 볼 텐데 마카비 왕조의 궁전이 있어요. 마카비 왕조의 궁전이 있고 이쪽 근처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는 거로 이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쪽 바깥쪽으로 나가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골고다예요. 여기가 골고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지형이 여기가 이제 그 골고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역은 이렇게 경사가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아주 가파른 그 등고선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계곡인 거예요. 계곡.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느헤미야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성곽이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방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떠냐면 516년에 다리오 왕 때 520년부터 516년 사이에 뭘 건축하냐면 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 기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은 그러니까 이 위에 지어진 상태예요. 성전 지어진 상태에서 그 바벨론이 와서 성전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성벽까지 다 파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이쪽에 집들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걸 보호할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 성벽이 없는 상태니까 성전을 건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시도한 거예요? 성곽을 짓고 성벽을 이제 건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방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을 쌓게 되면 공격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주변 민족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벽이 건축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아닥사스다한테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조서를 보내서 우리가 봤던 이 사람들이 이거 건축하는데 위험하다. 왜냐하면 당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시 그 전에 있었던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그래요. 그 전에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그 전에 왕이 폐역하고 거기 뭐라 그랬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제 페르시아 왕이 바치는 거 바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14절에 보면 자신들의 왕궁의 소금을 먹는 사람으로 도저히 이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거기 보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라?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자기들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이쪽의 역사에서 보면 반역을 꾀하던 무리들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그 복종하지 않고 반역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진짜 그런가 하고 뒤져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어떤 군왕?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다윗 솔로몬 시기예요.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그 나라가 조공을 바쳤다는 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인데 주변을 다 점령을 하잖아요. 블레셋도 점령을 하고 암몬, 그다음 모압, 에돔, 아람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유프라테스 강 이 근처까지 올라가요. 하마까지가 이쪽을 다 이제 다윗이 정복을 해서 이제 자기 수하에 두니까 그 나라들이 다 뭐냐 이제 세금을 다 바친 거. 여기 표현되어 있던 것처럼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관세와 통행세는 왜 통행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왕이 데리고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이 강까지예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요 지역까지인데 다윗 시기까지 그걸 회복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얻지 못하가 다윗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다 자기 소유로 이제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여기를 전체를 다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페르시아에서도 이 왕이 뭐는 큰 군왕이 있어서 하수 건너편에서 다 조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기록을 딱 보니까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기원전 1000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 몇 년 전 이야기예요? 50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 왕이 깜짝 놀라서 중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곽을 건축하던 것을 이제 멈추게 돼요. 성곽 건축하던 것을 멈추게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야기가 고레스부터 시작이 되죠.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까지 이제 이어져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갑자기 누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어요. 다리오 제2년이니까 520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4장 5절부터 그리고 다시 이것이 시작이 된 게 24절.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다리오 왕 때 이게 멈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다 누가 들어가냐면은 아하수에로도 들어가고 아닥사스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싹 빼버리고 이렇게 읽으면 이야기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무슨 건축?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요거 봤을 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기록을 하면서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반대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와 같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결국 성전도 건축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뭐도 건축이 돼요? 성벽도 건축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사이에 왕들이 갑자기 나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뒤쪽에 있는 왕이라고 혹시 확인해 보시고 읽으셨어요? 아니죠. 잘하셨어요. 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이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가 이 후반기에 있었던 그 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몇 가지 사건들을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유대 역사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다리오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큰 전쟁들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이 페르시아의 제국은 진짜 광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잘 보면 여기가 이제 그냥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위치를 대충 잡으면 여기가 소아시아, 여기가 어디? 그리스, 여기가 로마. 이렇게 위치를 잡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집트. 그 당시 지중해를 주변으로 한 강대국들이고 그리고 이쪽이 누구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게 위에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했고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밑에 강을 중심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을 시키게 되면 어디까지 보통 하냐면 강을 건너가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면 엄청나게 이제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강을 지나서 어디를 가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팔레스틴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 지점이 어디냐면 이집트까지 가요. 이집트까지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수르는 한번 이제 정복하고 뭐 그렇긴 한데 지속적으로 다스리지 못해요. 왜냐면 이 거리도 너무 멀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집트는 여기 나일강 중심으로 쭉 내려가는 이 몇십 킬로 지나면 다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경계선이 돼가지고 넘어서 들어가기 저기 공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집트 같은 경우 외세의 침략을 거의 받지 못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이제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팽창을 하게 되면 한 요 정도 그리고 여기 바벨론을 이제 자기 수하에도 한 요 정도까지 이제 자기의 이제 다스리는 땅으로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뭐냐면 아수르의 뒤를 이으니까 아수르가 가졌던 땅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수르, 바벨론도 마찬가지. 요 지역하고 힘이 느부갓네살가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까지 내려가려는 이집트는 이제 못하고 요 정도. 그 다음 세 번째 나타난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영토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가 있는 쪽에 수산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여기가 어디까지 하면 여기 오른쪽으로 더 가게 되면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 접경. 거기에서부터 여기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바빌론의 땅도 바빌론을 무너뜨렸잖아요. 요것도 취하고 그리고 여기도 취해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처음 바빌론을 정복하기는 어디 이 소아시아 땅을 여기를 이 고레스가 얻는단 말, 정복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페르시아가 어디까지 정복을 하게 되냐면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광대한 지역을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보다 크기 면에서 보면 거의 두세 배, 세네 배 정도 되는 그 광대한 지역을 이제 다스려요. 자,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 그 경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가 그리스죠.
그래서 이쪽은 누가 다스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왕이 다스리는 동양적 전제군주제. 페르시아 절대적인 전제군주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딱 건너가면 여기는 어디냐면 그리스, 우리가 아는 아테네라든지 뭐 스파르타라든지 이런 나라가 있는데 요 그리스 땅은 이게 뭐냐면 산이 많아가지고 산으로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산이 많이 있으면 서로 교류가 어렵고 하나로 통합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두고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평원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큰 제국으로 모아질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자연적 조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제군주제가 이제 발달하고, 이게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바로도. 그런데 이쪽은 이제 잘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보면 여기 지도를 보면 이게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색깔이 어때요? 초록색으로 넓게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형이 높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도 넘어가면 이제 산이 많아요. 이게 산이 많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리스로 넘어가면 여기도 산이 많고 평원이나 이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거기 보면 아덴도 있고 밑에 스파르타도 있고 이게 지형 조건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면서 도시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면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어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주정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대표자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민주정이 시작이 됐고, 이쪽에는 여기 이제 그 넓은 지역을 중심으로 왕이 이제 그 실권을 장악하면서 전체 정복해 나가는 군주 이제 왕정이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문명이 전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명이 다른데 이 아테나하고 이쪽 스파르타가 사람이 자기 땅덩어리 안에만 있으면은 난 여기가 좋아 그리고 거기만 먹나요? 욕심이 한이 없어서 계속 팽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아테네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여기 해안가 쪽에 식민 도시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런데 이쪽은 누구 땅으로 넘어갔어요? 페르시아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쪽 식민 도시들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어떤 성격이 있겠어요? 민주정이 아테네 이쪽 서양 쪽에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 왕이 다스린 페르시아는